빚과 관련된 스타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훈 씨가 회생을 졸업을 했습니까? 예, 그 이훈 씨가 개인회생 지난해 2월에 신청을 했었는데 5개월 만에 종료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고, 예. 그러니까 이훈 씨가 빚이 한 10억 정도에서 출발해서 이자가 쌓이면서 32억까지 늘어났는데 아무리 본인이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해도 도저히 이거는 그 이자가 불어난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고 30몇 억도 갚을 수가 없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심을 하고 방송국으로도 내용 증명이 나라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본인을 그러니까 이훈 씨를 캐스팅을 안 하는 바람에 소득이 더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빚을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회생 신청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 원금이 이제 10억인데 10억을 제외하고 이자의 상당 부분이 좀 탕감이 된 것이 아닌가. 근데 나머지 한 10몇 억 뭐 10억 플러스 알파 요 정도를 5개월 만에 다 그 갚은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현재 이훈 씨의 경제 뭐 활동 내역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요대로만 하면 뭐 10억 플러스 알파는 뭐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마 그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종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5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회생 절차를 모두 다 이 5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회생 기간이 이게 개시가 되면 이 채권자들과 채무를 얼마 갚을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뭐 회생이나 이런 게 통과가 되려면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이훈 씨가 채권자들에게 내가 이만큼을 노력을 해서 한 달에 매달 얼마씩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중에 생활비를 얼마를 떼고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얼마를 주겠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이게 그냥 써낸다고만 되지는 않고 실제 이런 어떤 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증명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판부가 그런 어떤 회생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또 채권자도 역시 설득에 통해 가지고 아마 동의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금 이훈 씨 보면 합법적인 태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돈 되는 거는 다 했다는 것 같아요. 예, 뭐 별의별 일을 다 했다. 이훈 씨도 나름 유명 연예인인데 유명 연예인들은 뭐 칠순잔치, 뭐 돌잔치 이런 데는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명 연예인들이나 가는데 이훈 씨가 그런 행사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거의 뭐 하여튼 돈 되는 일은 다 했다 한마디로 아마 그런 태도가 채권자들을 어느 정도 좀 이 감동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한 70% 정도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회생 절차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훈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권자를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어떤 분은 뭐 10번 이상도 만나면서 이제 이 동의를 얻어내고 이훈 씨의 생활 태도가 이제 채권자들이 보기에 이 정도로 생활한다면 결국에는 갚겠다. 이런 아마 인정을 받아내서 결국에는 회생 절차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훈 씨가 예전에 음악 프로에서 그게 이제 방송으로 고스란히 들었는데 스토커를 제압한 적이 있거든요. 김예분 씨라고 옛날에 미스코리아 출신 김예분 씨 스토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난입을 했는데 이훈 씨가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사람을 제압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연예인들은 괴한이 나타나면 피하거든요. 왜냐면 연예인들은 자기 몸이 재산이니까 몸을 굉장히 아끼고 이 굳은 일은 매니저라든가 주변 스태프한테 맡기는 게 생활화가 됐는데 이훈 씨는 본인이 나서서 괴한을 제압을 해서 굉장히 그때 칭송을 받았었고 이훈 씨가 몸짱 연예인 이런 식으로 유명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뭐 상남자 이미지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상남자 이미지, 몸짱 이미지 이게 헬스 사업으로 이어진 거죠. 헬스클럽 사업으로. 그래서 그게 잘 되나 싶었지만 결국 그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아, 빚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 백종원 씨도 빚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백종원 씨를 생각하면. 그런데 백종원 씨도 사업 초기에 빚을 무려 17억 원이나 졌다라고 합니다.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20대 초중반부터 사업에 대한 어떤 꿈과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백종원 씨 하면은 사실 음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이게 한식뿐만 아니라 뭐 여러 모든 음식 총망라해가지고 디저트까지 조예가 깊어가지고 이 음식 사업을 초기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이 목조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조주택 뭐 펜션이라든가 우리 경기도 이쪽에 땅에 그런 쪽에 목조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 건축자재를 해외에서 뭐 수입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조금 사업을 확장하고 또 요식업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 빚을 17억 원이나 졌다라고 하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뭐 낮에는 유원지나 이런 곳에서 뭐 솜사탕도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밤에는 포장마차 뭐 이런 장사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당시에 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실패했던 경험이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어떤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유원지에서 이렇게 뭐 팔고 하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밤에는 포장마차하고 낮에는 유원지에서 장사하고 돈을 이렇게 어떻게든 했다는 거 벌어야 아니에요. 되니까. 그렇죠. IMF 당하면서 엄청난 이제 사업이 폭망한 거 아닙니까? 폭삭 망해서 결국 빚더미만 안고서 다시 재기하는 것이 결국 음식으로 재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지금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1,700억 원 이상의 매출, 연매출을 그 정도로 올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 골목 상권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골목 상권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본인이 예전에 밤에 포장마차하고 낮에 유원지에서 장사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분이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 또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되게 경쟁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이 잘 되면 우리 집은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가게가 잘 되면 다른 가게들은 대체적으로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상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가게가 잘 되면 옆 가게도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상권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면서 계속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경쟁보다는 사실 서로 잘 되기 위한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게 한 가게가 잘 되면 그 가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다른 업종으로 옆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업종도 함께 덩달아서 잘 될 수 있는 그 상생의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백종원 씨가 처음에 이제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런 어떤 자영업자들에게 비법을 전수하고 경영을 진단해주는 이 방송을 했을 때 사실 초기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브랜드만 하더라도 18개나 되고 뭐 그다음에 이 체인점만 하더라도 1,300개가 넘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백종원 씨가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백종원 씨가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진심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방송 초기에는 굉장히 백종원 씨가 그런 방송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봤었는데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그 정말 그 실제 어렵게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뭔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아낌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또 심지어는 또 어떤 경우에는 화까지 내면서 정말 진심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라고 보이고요. 또 백종원 씨가 이렇게 방송을 택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하나하나 이런 그 어떤 자영업자나 이런 골목 상권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본인이 사실은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불가능한데 방송을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좀 크게 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송대관 하정평론가님, 송대관 씨가 거의 다 갚았네요, 빚을.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인 회생 절차를 하면서 원래 빚이 160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90%를 탕감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탕감이라는 것은 빚을 없는 것으로 쳐준다는 건데 160억 빚의 90%를 탕감을 받았으면 굉장한 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4년 동안 갚은 건데 4년 동안 160억의 90%를 갚았을 리도 없기 때문에 아마 추정컨대는 애초에 빚의 160억 중에서 일정액을 탕감을 받았고 남은 빚 중에서 90%를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그 처음에는 그 남은 빚을 할지라도 한 10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갚으려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송대관 씨가 정말 모든 행사를 가리지 않고 송대관 씨도? 그러니까 송대관 씨는 요즘에 TV에서 한동안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뭐 형편이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려서 TV에 못 나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행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TV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원래 트로트 가수들이 TV에 나가는 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고 나가는 건데 사실 출연료는 별로 못 받는데 송대관 씨가 이제 명성을 드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TV는 아예 출연도 하지 못하고 모든 행사 무대를 다 돌아다녀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던 기간을 4년으로 단축해서 어쨌든 그 갚아야 될 빚의 한 90% 정도는 이제 갚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회생이 되면은 부동산 같은 것도 다 처분이 됩니까? 네, 실제 지금 송대관 씨도 그 당시에 한 70억 원 정도 되는 이 자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경매가 처리가 되어서 그 경매 처리된 금액으로 이 일부 채권자들한테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개인회생 중에 어떻게 집을 구매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중에 집을 구매를 하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안을 보게 되면 채권 액수 중에 정말 많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 70%까지 면제가 되기도 하는데 아니 빚은 70% 면제받고 큰 금액의 어떤 집을 구매한다, 수억을 집을 구매한다. 그럼 당연히 채권자들이 아니 그럼 그 집 살 돈으로 돈을 갚아야지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면서 개인 회생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송대관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안이 통과된 법원에서 통과된 개인 회생 계획안이 어떻게 제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연예인이나 송대관 씨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면제되는 탕감되는 그 면책되는 액수 자체가 많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20, 30%나 뭐 한 10%에서 30% 사이 정도로 면책을 하고 대부분을 본인의 어떤 돈으로 갚았다라고 하면 채무자로서도 채권자로서도 그 정도는 이해해줬을 것으로 보이고 또 4년 동안 그 계획안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렇게 변제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용인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집을 구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갚는 빚의 금액 규모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서민들 이걸 어떻게 갚겠지만 어쨌거나 갚았다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아마 이제 밤무대를 여러 번 뛰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재건 평론가가 이게 좀 방송에 출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밤무대를 뛰었다고 하면 정말 빚을 갚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반인들이 그 돈을 갚으려면 뭐 제가 볼 때 평생을 해도 못 갚죠, 사실은. 이게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예인은 밤무대 가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어느 정도 여건은 되니까 갚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뭐 그것도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여러 가지 할 일을 못하면서까지 밤무대를 뛰었다는 것은 빚을 열심히 갚겠다는 어떤 노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채권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 봐요. 이 송대관 씨가 어쨌든 열심히 갚으려고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씩 갚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제 송대관 씨가 지금에 이렇게 거의 거의 갚았을 정도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계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발단이 아내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송대관 씨는 아내를 더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송대관 씨가 이번에 명언을 했는데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아내까지 잃어버릴 순 없다라고 명언을 해서 그 아무리 뭐 아내가 벌인 사업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아내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내의 역할이 컸다. 뭐 지금 당장 좀 실수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쨍하고 해뜰날 하고 뜬 다음에도 생활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활고가 있었던 상태에서 부인이 상당히 그 노력을 했었고 미국으로 간 다음에는 그 송대관 씨 부인이 여러 가지 사업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송대관 씨를 뒷받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십 년에 이르는 그 기간의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쌓아온 부부지간의 의리라든가 진정한 조강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대관 씨가 그 의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분이 장미화 씨인데 장미화 씨는 아직 좀 남았네요. 그러니까 장미화 씨가 100억대 빚을 굉장히 커요, 금액이 다. 1980년대부터 그 빚을 계속 지고 있는데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갚고 있다, 아직도 갚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100억대 빚을 진 것도 놀랍고 갚은 것도 놀랍고 다 놀라운데 그러니까 장미화 씨가 이 80년대 결혼했을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거죠. 이혼하면서 아들을 내가 키우는 조건으로 남편의 빚을 다 떠안고 그 다음에 뭐 개 들고 이랬는데 개돈도 다 날라가고 본인 뭐 사기당하고 보증 선고 잘못되고 또 다른 남자친구 사귀는데 또 거기서 또 사업이 잘못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결국 빚이 100억대에 달했는데 그것을
80년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무대 일하고 하면서 결국 거의 다 지금 갚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김남국 변호사 네. 빚 대신에 양육권을 가져온다. 이게 지금으로서 통용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이 이혼을 하면서 이 당시에 과거 뭐 1983년도에 결혼을 하고 3년 뒤에 파경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남편이 협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아마 빚을 다 떠안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원금이나 이런 게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되지가 않는데 이 장미아 씨가 인터뷰에서 이자가 이자에 불어서 1980년도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빚을 떠안게 됐는데 실제 또 갚은 건 93년도부터 갚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이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미비해가지고 굉장히 고율의 어떤 그런 이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렇게까지 부담을 질 필요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높은 고리의 이자 때문에 장미아 씨가 이런 빚을 좀 떠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미아 씨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데려온 아들이고 상당히 빚 갚는 과정이 힘들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장미아 씨가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의 끝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빚이 100억대라고 하면. 100억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아마 빨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럼 사람이 허탈해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보람이 안 보이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는데 오로지 아들 하나 보고 그 긴 세월을 견뎠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도 상당히 많았는데 아들을 생각하면서 참아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갚고 갚아가지고 작년에 인터뷰했을 때 100억 중에서 이제 5억 남았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갚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5억도 끝까지 갚겠다는 거죠? 네, 끝까지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